자, 이번 강의는 부팅 회로를 구성하고 있는 중심 소자에 대해서 다시 이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전번에 제가 여러분들이 그 메인보드 회로도를 구하기가 쉽지는 않고, 설령 구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그 회로도를 보고 어떤 그 해석하기는 상당히 힘들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그 장수도 많고 복잡하고. 그래서 제일 여러분들이 좋은 방법은 뭐냐면, 보드뷰라는 유틸리티를 구해서 그 제조사에서 올려놓은 보드뷰 파일이 있어요. 그 파일을 가지고 여러분 봤을 때 좀 쉽게 분석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공식 카페에 여러분들한테 보드뷰 유틸리티를 올려드렸으니까 그걸 다운받아서 쓰시고,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기초를 입문하시는 분, 특히 메인보드 3 입문하시는 분은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은 지글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그 지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지글을 만들 때 정상 동작되는 메인보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보드뷰 파일이 뭐 G31-S라는 어떤 그 모델이다. 그러면 G31-S에 대한 모델에 대한 보드뷰 파일을 여러분들이 그 구글링 하거나 어떻게 구해서 보드뷰 유틸리티를 통해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게 차라리 회로 해석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드뷰 파일을 지금 다운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사이트로 들어가 제 공식 유튜브, 네이버 공식 유튜브 들어가면 그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다운을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저희 공식 사이트는 다 아시겠지만 또 올려놓은 데를 몰라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측에 이쪽에 보시면 쭉 메뉴에 보시면요, 수리 참고 자료, 요 수리 참고 자료 있죠? 요로 이렇게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면 여기에 제가 보드뷰, 메인보드 회로 참조 UT에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프로그램은 셋업 해서 여러분 설치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보통 무설치 프로그램, 포터블 프로그램을 얘기하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압축을, 요 첨부 파일 들어가서 다운받아서 압축을 풀면 이런 폴더 안에 이렇게 생기는데, 요 보드뷰.exe 이게 실행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설치 안 하고 무설치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뭐 USB에 받아서 다른 컴퓨터에 쓰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지금 지글을 하나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그게 만약에 G31-S라는 모델이다 그러면은 G31-S라는 그 보드뷰 파일이 보통 확장자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보통 뭐 FZ로 많이 돼 있죠. 뭐 G31.FZ 이렇게 돼 있으면 요것이 이제 보드뷰 파일이에요. 보통 이제 보면 PDF로 회로도가 올려져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들어가서 요 회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프론트 패널이 있는데 거기에 리셋 단자하고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그러면 거기 쭉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사실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은 일단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은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정형으로 다 인증을 해드리니까 가입을 하시고 들어가서 다운받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드뷰 파일을 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픈해서, 파일에서 오픈해서 여러분 다운받는 파일 있잖아요. 여기 지금 제가 G31-S R2라는 모델인데 그걸 저희가 이제 구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뭐 갖다 대면은, 여기서 지금 보시면 요게 지금 파워 버튼 단자인데, 요걸 누르게 되면, 요건 그라운드 단자구나. 요걸 누르게 되면 얘가 어디랑 연결되어 있는지 이렇게 쭉 나와요. 이렇게 이쪽 이쪽 여기 지금 요게 지금 IO 칩이죠. 그랑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이 나옵니다. 쭉 이렇게. 그럼 이것이 이제 R 단자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가죠. 예. 그래서 요걸 누르게 되면 요 밑에 보면 뭐 오hm 값이 얼마고, 요것은 지금 저항인데 저항에 대한 값도 나오고 합니다. 그 콘덴서 같은 경우는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 테스터기로 잴 수가 없는데, 이런 거 갖다 대면은 요것이 이제 뭐 몇 마이크로 페롯이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구해서 이거는 뭐 메인보드뿐만이 아니라 노트북도 있고 그래픽 카드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용한 유틸이니까 여러분들이
요걸 사용해서 공부하시고, 모른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굉장히 자기 합리화를 많이 시키시는 분도 있어요. 얼마나 자기가 이제 알려고 문을 두드리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실력은 많이 배가가 될 수 있다. 그런 노력 없이 어떤 기술을 익힌다는 자체가 상당히 안주하는 태도를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꾸 하다 보면은 늘어요. 우리 영어 회화할 때 처음엔 늡니까? 하지만 자꾸 여러분들이 연습해오고 자꾸 중얼중얼 거리고 있을 때 나중에 원어민하고 대화가 소통이 가능한 그듯이 이 기술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해봐야 되는 거지, 자꾸 뭐 어렵다 하면 계속 어려울 것이고, 자꾸 여러분이 노력해서 찾아보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쉬워질 것이고, 그래서 이제 고수가 되는 길에 접어드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립니다. 꼭 요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많이 해보고, 많이 측정해보고,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직을 하나 만들으라고 했죠. 그래서 정상 동작되는 보드, 가능한 여러분들이 보드뷰 파일을 구할 때 해당 모델에 대한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H110M HDV라는 보드인데, 이 모델을 찾으면 보드뷰 파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찾은 보드뷰 파일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인터넷상에서 구할 수 있는 메인보드인지를 먼저 한번 판별을 하시고, 보드뷰 파일하고 같은 메인보드를 구하시는 게 회로화 해석하기가 상당히 좋겠죠. 그걸 구한 다음에 아크릴판에다가 이런 식으로 만들으세요. 계기판도 좀 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파워는 보통 보면 두 가지 타입 있잖아요. ATX 타입은 상당히 크죠. 마이크로 ATX 타입을 개봉을 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 놓으면, 여기다가 이제 이게 파워 온오프 스위치까지 달아가지고 파워 온을 전원 스위치만 켜게 되면은 스탠바이가 들어가고, 우리가 파워 온 버튼을 눌렀을 때 메인 파워가 기동을 해서 이렇게 전원이 공급돼서 이런 어떤 메인보드 동작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RGB나 HDMI나 아니면 DVI 케이블을 꽂았을 때 화면이 나온다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지그를 가지고 계속 보드뷰 파일을 이용해서 찍어보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회로가 들어가거나 하는 회로 해석이 가능한 거지,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강의 내용만 본다 그러면은 그거는 사실 막연한 거죠. 막연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지만 이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잖아요. 또 하나 이걸 쓸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제 매장에 손님들이 왔을 때 메인보드가 왜 기동이 안 되고 버튼 안 되다 그러면 요거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교보제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활용하면은 상당히 좋은 어떤 우리가 만든 어떤 지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한 번씩 만들어서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메인보드를 이렇게 만들었고, 모니터, TV도 전에 만들어서 보여드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안 만들게 되면은 어떤 데스크탑에 케이스까지 열어놓고 측정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여러분들한테 많이 아마 도움이 되는 그런 교보제로 쓸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전에 언급했듯이 동일한 모델의 보드뷰가 있다면 동일한 보드를 구해라 하는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우리 부팅회로 전번에 우리가 배웠던 거는 뭐죠? 몇 가지 부팅회를 구성하고 있는 소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에 또 우리가 이제 부팅회로를 구성하는 중심 소자 중에서 이 저항, 컨덴서, 또 수정 발진자는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물론 이런 부분들은 전기전자 기초과정에서 많이 다뤄본 내용이지만, 특히 이제 저희 공식 카페나 또 이런 유튜브 댓글을 보면은 잘 모르겠다. 물론 어떤 분은 이해가 잘 된다 한 분도 있는 반면에 모르겠다. 기초가 약해서 그러는 거죠. 어차피 이제 이 부팅회로를 구성하고 있는 중심 소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양부 판별할 거 아닙니까? 또 어떻게 표기된 값을 잘 분석을 해야 우리가 측정 값하고 표기된 값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양부를 판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전자기기 회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회로 해석도 중요하지만 회로 해석을 기본으로 해서 이런 소자를 어떻게 양보 판별할 것이냐, 어떻게 양품과 분량을 가려낼 것이냐, 이런 것도 우리한테 굉장히 수리하는 사람한테
중요하겠죠. 뭐 수리자나 설계자한테 다 중요합니다. 이것들은. 자, 그래서 오늘은 저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항이라는 게 뭔지 한번 언급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이란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전기가 잘 흐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물질은 자유전자의 이동에 따라 전기적인 성질을 가지게 되고 자유전자가 그 물질을 통과할 때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에 의해 흐름을 방해받게 되는데 이를 저항이라고 한다. 즉, 전자의 이동을 전류라고 하고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저항이라 한다. 전기의 흐름을 어느 정도 억제하는가에 따라 크게는 부도체, 반도체, 도체로 나눌 수도 있고 저항값이 크다 또는 작다라고 말할 수 있다. 레지스턴스라는 의미는 얼마나 전기의 흐름을 잘 방해할 수 있는가의 정도를 뜻한다. 자, 요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저항의 그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인보드에서 쓰는 것들은 이제 보통 이 칩 저항을 많이 쓰죠. 근데 여기 지금 보는 이제 몰드 타입, 몰드 저항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SMPS에서 많이 쓰는 건데, 이걸 몰드 저항을 우리가 이제 뭐 다른 말로 다 색띠 저항이다. 그래서 이렇게 색띠로 표시하는데, 4색띠가 있고 5색띠가 있죠. 4색띠하고 5색띠 차이점은 5색띠를 좀 정밀한 표현을 하기 위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지금 4색띠 같은 경우는 첫째 자릿수, 둘째 자릿수, 곱수, 오차를 나타내는 거고, 이 계산할 때는 오차를 빼세요. 헷갈리니까. 5색띠 같은 경우는 첫째 자릿수, 둘째 자릿수, 셋째 자릿수의 곱수예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저항을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첫째 자릿수가 노란색이고, 둘째 자리가 주황색이고, 셋째 자릿수가 은색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 색띠 저항에 있죠. 첫째 번, 둘째 번, 셋째 번, 이 곱수, 요 표를 기준으로 해서 갈발, 준호, 초포화, 보호의 흰, 이런 쪽 이렇게 외우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외워야 될 거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4색띠에, 첫째 자리가 황색, 자색, 등색, 금색이란 말이죠. 그러면 황색이 첫째 자릿수가 4고, 자색이 뭡니까? 자색이 두 번째 자릿수잖아요. 그것이 7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등색, 오렌지색이죠. 오렌지색이 10의 3승이란 얘기예요. 그럼 4, 7에다가 0을 3개 붙인다는 얘기죠. 그럼 이 단위는 오음입니다. 그럼 47,000오음이니까 1kg는 1000오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킬로로 고치면은 뒤에 3개를 떼어버리고 47kΩ입니다. 이렇게 붙이는 거죠. 예. 그럼 오색띠 같은 경우도 이 뒤에 있는 다섯 번째는 우리가 생략을 하자고요. 이렇게 이거.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46,705오음이다. 그러면 우리가 1kg는 1000오음이니까 요걸 킬로로 고치면 46.7kΩ입니다. 이런 식으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0.43오음이죠. 우리가 보통 보면 SMP에서 스위칭 회로 쪽에서 FET하고 소스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전류를 모니터하는 우리가 그 저항을 갖다가 요런 형식을 많이 1호 미만짜리를 많이 쓰는데 요런 것들이 이제 보통 보면 SMPS 쪽에 스위칭부에 많이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메인보드에서는 이거를 안 쓰죠. 보통 SMD 타입을 쓰는데 SMD 타입은 요 색디장에 봐서 이제 읽는 게 좀 간단하죠. 어떻게 보면 표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3이다. 마찬가지로 요것이 앞에 있는 1이 첫째 자릿수, 두 번째 게 둘째 자릿수,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있는 게 곱수, 배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103을 예를 들자면 10은 그냥 붙여주시고요. 뒤에 이게 3이면 10의 3승이라는 얘기죠. 0을 3개 붙이면은 이게 10,000오음이잖아요. 1kg는 1000오음이니까 3개 1000단위 떼어버리면 10kΩ이 되는 거고, 여기서 760이라고 표기가 있다 그러면 765오음이 아니라 첫째 자릿수, 둘째 자릿수, 그 뒤에가 배수라고 그랬잖아요. 10의 1승은 0이죠. 0. 10의 1승은, 그러니까 이게 10의 1승은 1인가요? 예. 76 곱하기 1하면 76오음이 나오죠. 765오음이라 읽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OR6이라고 되어 있는데 R은 소점을 의미하는 거니까 5.65오음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이걸 왜 읽냐면은 여기 지금 이 부분에서
칩 저항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여기서 이런 것들이 저항이거든요.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 읽은 값하고 측정한 값하고 해서 이것이 많이 차이가 난다. 불량이 다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자체를 여러분들이 읽지를 못한다. 빨리빨리 읽지를 못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빨리빨리 읽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훈련을 좀 해놔야 된다. 이 얘기는 전기전자 기차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그 얘기한 겁니다. 이것들은.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하면서 하는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기 지금 색대저항표를 아직도 뭐 검, 갈, 초파, 보회, 흰 이런 건 좀 아직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 머릿속에 애워야 되고 이런 것들은 표기명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빨리빨리 계산해서 여러분들이 그 디지털 테스터기로 측정했을 때 이 값하고 일정한 값이 나오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봐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칩 저항이 어떤 전자기기 불량 요소 중에서도 또 아주 많은 불량을 내는 요소 중에도 하나입니다. 예. 전기 흐름을 방해하는 역할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예. 그러니까 과전류가 흘렀을 때는 또 이것이 타거나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저항도 보면은 이렇게 데이터 시트가 있는데 뭐 데이터 시트까지 찾아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표기를 하다 보니까 표기를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이걸 그런 부분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항 얘기 SMD 칩 저항의 예 표기명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뭐 01X로 했다. X가 이 뒤에 배수라고 얘기했는데 뭐지? 이 배수가 아니라 칩 저항 그 예 표기명 SMD 코드직을 보게 되면은 01X는 15ohm짜리 저항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06A다. 이 계산 이 자체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예 표기상이라는 얘기죠. 이런 것 같은 건 이제 뭐 113ohm이라는 얘기죠. 이런 것이. 이런 예 표기명이 우리가 전번에 말씀드린 그런 예 SMD SOT 323 타입의 TR이나 다이오드나 이런 것들은 다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고 했죠. 이런 예 표기명을 봐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또 저희 공식 카페에 올려진 거나 아니면 구글링 하면은 SMD 코드북 찾으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걸 찾아서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전자기기 회로에서 이 칩 저항도 많은 분량을 내기 때문에 이 값하고 비교해서 교체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건 상당히 기본입니다, 기본. 근데 간혹 예전에도 전화 오면은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이 이게 뭘말을 나타내는 거예요. 전혀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질문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볼 사항이 아니죠, 사실은.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외워야 될 거고,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개선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그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 것이 이 저항입니다. 이런 이 표기명을 읽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저항은 이제 표기가 보통 R로 돼 있죠. 근데 지금 요것이 저항이, 지금 여기서 보이나 모르겠는데요. 이게 저항이거든요? 표기명이 없어요. 표기명이 이게. 지금 뭐 103, 이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어떤 메인보드는 돼 있는데 대부분 메인보드들이 이렇게 표기가 안 돼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거 참 읽기가 애매하죠. 이것이 불량이 났다 어떡합니까? 그래서 보드비가 필요한 겁니다. 보드비 이 회로에 갖다 대면은 요것이 매돔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표기가 되면 좋은데 이렇게 표기 안 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참 헷갈리죠. 이런 것들이. 여기 보면 저항인데 여기는 지금 0ohm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안 돼 있는 것도 좀 많다는 얘기죠. 이게 표기명들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라 그러면은 이것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재니까는 이게 정확한 값인지도 뭐 보통 보면 뭐 옆에 있는 거랑 같은 게 아니는데 틀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드뷰를 통해서 이 저항 값이 얼마인지를 보고 디지털 테스터기로 저항을 측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겠죠. 예. 그래서 모양이 상당히 그 칩코이라고 아주 비슷하게 돼 있어요. 이 칩코이라고. 그러니까 표기명을 R로 표시되어 있는지, R은 레지스터의 약자를 짜서 저항이라는 표기죠. 그래서 이제 초보자 같은 경우들은 보통 이제 이 표기명을 잘 안 봐요. 이거 코일인데 이거 나름대로 본인이 설계자 입장에 대해서 막 그냥 그 회로를 분석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표기명을 먼저 확인하고 R로 되어 있으면 저항이고 Q로 되어 있으면 TRU고 U로 되어 있으면 전원관리 소자고 C로 되어 있으면 뭐 컨덴서고
X로 되어 있으면 수정 발진자고, 이런 부분들을 다 이런 부분들은 전기전자 기차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간혹 질문사항 보면 모르시는 분들 반복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그 수리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숙달하고 외우는 그런 것들을 좀 권고를 드립니다. 그 저항의 양부 측정법을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똑같이 양부 측정은 뭐 이렇게 그 되지만은 일단은 저항을 우리가 측정하는, 그러니까 전원을 미인가 상황에서 저항 측정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저항은 전자 회로를 구성함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수동 소자로 사용 용도에 따라 세라믹 저항, 탄소 피막 저항, 휴지형 저항, 칩 저항 등이 있으며 저항 표기명은 PCB에 R로 마킹되어 있으며 모니터 및 TV 메인보드에서는 주로 칩 저항을 사용하며 주요 불량 발생 요인으로서는 소자의 전소, 쇼트, 열화, 냉납이 많다. 칩 저항 규격은 소자의 표기명이 레이저 각인되어 있어 표기명을 보고 저항 규격을 빨리 파악하는 훈련이 필요하며, 그래야 양부 판별 시 계측기 측정값과의 오차를 적용하여 양부 판별이 가능하다. 그리고 칩 저항 소자 표기명으로 규격이 계산 안 되는 소자는 칩 저항 예외 표기 코드북을 활용하면 규격을 알 수 있다. 저항 양부 판별 계측기로는 디지털 멀티테스터기, 스마트 트위저, 다기능 테스터, LCR 메터 등 다양한 계측기가 있지만 보통은 디지털 멀티테스터기를 이용하여 양부 판별을 많이 한다. 저항의 양부 판별 방법으로는 실장 상태와 탈거 상태에서 할 수 있는데, 보통은 실장 상태에서 측정을 많이 한다. 부득이 탈거 상태에서 측정을 해야 할 경우 칩 저항은 소자가 소형이므로 열풍기로 탈거 시 열풍기 바람에 의해 날아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탈거해야 한다. 실장 상태에서 양부 판별 방법은 디지털 테스터기, 저항 모드로 설정하고 흑색 프로브와 적색 프로브를 저항 양단에 접속 시 측정된 저항값과 저항표 기명으로 계산한 저항값과의 오차를 분석하여 양부를 판정하면 된다. 자, 이것이 이제 저항의 양부 판별법입니다. 저항의 분량, 특히 SMD 이런 저항이나 아니면 색디 저항 같은 건 분량 자체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SMPS, 모니터나 TV SMPS에 보면은 우리 저항들 이런 게 색디 저항을 쓰는데, 이게 이제 그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특히 이제 우리가 SMP 스위칭부에 PWM과 FET를 공조해서 우리가 스위칭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FET 소스하고 연결된 이제 소스 저항이 있어요. 거기에 전류 모니터 기능이라고 하는데, 1호 미만짜리 2와트 또는 4와트 1호 미만짜리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요것이 우리가 눈으로 잘 표현이 육안으로 검사 안 되는 분이 많아요.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타면은 전소가 되면 알 수가 있는데, 보통 과전류에서 탄소 피막이 날아가는 경우, 뚜껑이 열린다고 그러죠. 이게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모르고 그냥 했을 때 FET면 너 간다 하면 FET 또 나가버리겠죠. 그런 걸 우리가 육안 검사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여러분들 경험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FET 소스하고 연결된 저항, 소스 저항을 많이 갈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이제 이 부분도 많이 나가요. 근데 보통 이렇게 탄소 피막이 이 과전류에 의해서 날아가는 경우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전소되는 것보다도 이게 발견하는 게 좀 힘듭니다. 그리고 칩저항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것이 워낙 소형이다 보니까 솔더링 할 때 잘못해가지고 이게 뭐 어떤 까꾸로 이렇게 표기명이 뒤로 가게끔 이게 솔더링을 한다든가, 아니면 관압을 해서 좀 아무래도 관압이라는 것도 뭐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는데 외관상 보기가 좀 흉하죠. 이건 솔더링 기술이 좀 저조한 거죠. 또 하다가 약간 이렇게 틀어져 가지고 붓긴 붙어 있는데 좀 불안한
옆에 저항하고 이렇게 그 위치가 틀어져 가지고 붙어버리는 경우도 발생이 된단 말이죠. 물론 뭐 많이 숙달리면 이런 경우가 없겠지만 초보자는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또 위치가 이렇게 밀려가지고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냉납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게 저항이 회로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역할을 못하죠. 이게 니가는 크게 확대해서 그러는데 이렇게 저항이 이제 솔더링 하면서 한쪽이 들떠버리는 경우 이런 게 발생이 되니까 항상 이렇게 쭉 아주 소형 소자들은 여러분들이 그 솔더링이나 디솔더링 하고 나서 반드시 회로를 갖다가 디지털 현미경, 뭐 디지털 현미경이 없다면 돋보기, 루페를 가지고 확인하는 습관을 반드시 들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나름대로 그 고장 수리하면서 이런 현상은 나도 모르게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런 수리하고 나서는 한번 확인하고 또 칩셋 이거 리볼링하고 나서도 볼이 제대로 잘 붙어 있는지를 확인 안 하고 붙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리볼링하고 나서도 우리가 그 핀셋 뒷면을 이용해서 한번 쓱 긁어서 납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그렇기 전에 한번 플락스를 한번 리볼링 된 데다가 한 번 더 발라서 열풍기 다시 한번 다시 그 솔더링 해줘서 붙이는 것이 좋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수리하면서의 요령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저항의 표기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치코일인지 저항인지 뭐 도저히 구분이 안 가는 경우가 저 같은 경우는 아는데 이 초보자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드비를 갖다 가능한 구해라. 요 보드비 여기에 있는 요 저항이 지금 보시면은 이게 저항인데 표기명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R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고 저항이다 알 수가 있겠지만은 표기명이 없다니까 이것이 불량인지 아닌지 우리가 읽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드비를 보면은 여기 저항이 요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다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은 이 저항은 18.25옴에 16분의 1와트라는 얘기죠.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를 측정했을 때 18.4옴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어떤 계측기의 오차에 따라 좀 틀린데 이건 정확하게 양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드비가 그래서 필요해요. 표기가 없지 않습니까? 칩장처럼 표기명이 없단 말이죠. 원래는 여기에 표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글쎄 뭐 대량으로다가 뭐 어떤 저항을 싸게 구입을 해서 이렇게 쓰는지 그거는 제가 뭐 제조사 어떤 그런 걸 알 수 없으니까 제가 설명을 못 드리지만 어쨌든 그래서 보드비 파일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칩저항도 의외로 분량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보드비 파일을 찾아서 SMD 저항 용량과 측정된 값을 비교해서 이것은 불량된 양품이다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렇게 저항의 불량 요소도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솔더링 기술이 많이 이제 수리 경험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솔더링, 디솔더링 기술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뭐 한 방에 그냥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은 특히 솔더링, 디솔더링 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어떤 떨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제 틈나는 대로 입문하시는 분들은 패보드나 이런 거 갖다가 여러분 솔더링, 디솔더링 하는 기술을 여러분 많이 연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제가 이 서두에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실습용 지글을 꼭 만들어라 하는 얘기하고 보드비 파일은 여러분들 올려드렸으니까 그거하고 여러분이 구한 메인보드하고 똑같은 모델의 보드비 파일, 즉 FZ 확장자를 가지는 그런 보드비 파일 구해서 여러분이 뜰서 이렇게 공부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이제 결로 수리의 어떤 고수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항을 알았으니까, 또 우리 전자기기에서 아주 고장의 단골 메인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콘덴서입니다. 콘덴서. 그래서 여기 지금 많은 콘덴서가 있죠. 자, 콘덴서라는 게 뭔지 좀 먼저 알아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콘덴서란 전기를 축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전기를 축적하는 기능 이외에 직류를 차단하고 교류를 통과시키려는 목적에도 사용된다. 정전 용량은 전하를 저장하는 능력을 말하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콘덴서는 전해 캐패시터, 솔리드 캐패시터, 탄탈 캐패시터,
칩 캐패시터이다. 품질이 좋은 순서는 단탈 캐패시터, 솔리드 캐패시터, 전해 캐패시터 순이다. 하지만 전해 캐패시터 중에서도 고가의 캐패시터는 품질이나 수명, 용량 등이 뛰어난 것이 있다. 캐패시턴스라는 의미는 얼마나 전기를 잘 저장할 수 있느냐의 정도를 뜻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그 메인보드에 쓰는 그 컨덴서는 지금 여기 칩 컨덴서하고 전해 컨덴서, 노트북에서는 이 탄탈 컨덴서를 많이 씁니다. 요런 이제 그 전해 이 우리가 이제 이런 IM 타입의 컨덴서 같은 경우도 고가 제품에는 이제 이 여러분들이 알미늄 캔 컨덴서라고 보통 이렇게 일명 닉네임으로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네임은 뭐 폴리머 컨덴서, 솔리드 컨덴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가에는 좀 이런 폴리머 컨덴서 많이 쓰고요. 저가 메인보드 여기 좀 보시면은 요 방폭변이 있죠. 여기 지금 캐패시터에 보면 K자라든가 아니면 10자라든가 아니면 Y자 이렇게 이런 그 방폭변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 게 있어요. 이건 전해 콘덴서를 얘기하는 건데, 전해 콘덴서는 안에 유전체가 전해액이 들어있습니다. 액체가 들어있는 거고, 요거는 고체 전해질이에요. 요거는 고체. 그렇기 때문에 수명이 얘에 비해서 상당히 얘가 더 높죠. 수명이. 그럼 차이는 뭐냐? 뭐 가격 차이도 있겠지만은 수명에 많이 차이가 나고요. 특히 얘는 뭐냐면은 등가 직렬 저항이라고 하고, 내부 저항이 얘는 상당히 좀 높은 거고, 얘는 내부 저항을 우리가 상당히 최소화한 거다. 그래서 아무래도 콘덴서에 내부 저항이 많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전기를 저장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출력하는데 많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저항이라는 것은 뭡니까? 전기를 방해하는 물질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해 콘덴서는 아무래도 이걸 이제 우리가 ESR 값이라고 얘기하는데, ESR 값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항 값이 낮아요. 그러니까 저항이 낮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저가 메인보드에서도 이렇게 폴리머 솔리드 콘덴서는 특히 이제 그 CPU 전원부인 거기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부분은 특히 이제 이런 솔리드 콘덴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런 거.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고가 제품들은 이 솔리드 폴리머 콘덴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유명 회사의 제품들을 많이 쓰고 있고요. 좀 약간 저가 메인보드는 좀 이름이 없는 출처불명의 그런 어떤 그 솔리드 콘덴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해 콘덴서는 수명 자체가 상당히 좀 짧아요. 왜냐면 이 안에 그 전해액에 액체 전해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전자기기는 사용하다 보면 열이 많이 발생되죠. 그래서 이 전해액이 끓어오르는 드라이업 현상 때문에 어떤 정전 용량 감퇴가 되고, 요것이 터져서 전해액이 흘러나오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압력에서 터졌을 때 이 안에 있는 전해액은 독극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 눈에 튀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갈라지면서 찢어지면서 전해액이 이렇게 흘러나오게끔 이렇게 안전장치들이 돼 있는 거죠. 요걸 우리가 방폭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이 얘기를 드렸죠. 예. 그래서 이제 고가의 어떤 그 메인보드에서는 이렇게 좀 안전한, 얘는 이게 폭발하는 것이 아니고 요 밑에 있는 고무바퀴 밑으로 쑥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아무리 봐도 정상이에요. 근데 요런 폴리머 솔리드 콘덴서는 이 불량이 나면 밑에 이 바퀴 밑으로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런 게 특히 이제 CPU 전원부에 보면 요런 이제 솔리드 콘덴서를 많이 쓰는데, 이런 것들이 보면 눈에 정상이지만 보드를 이렇게 수평으로 들어서 밑을 보면 이 밑에 이 바킹이 푹 빠져가지고 콘덴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 여기를 잘 보셔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CPU 팬은 돌아가지만은 화면 무 현상이 생기는 현상을 많이 봅니다.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유관 검사에서 많이 잡아내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전해 콘덴서라든가 이런 것들, 탄탈, 이런 것들은 이 표기명이 있어요. 읽으면 돼요. 읽는 방법은 아까 첫째 자리에서 둘째 자리에서 곱수 이루듯이 마찬가지로 그런 순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신다면 전기전자 기초과정에서 콘덴서 부분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메인보드에 많이 쓰는 이 칩 콘덴서가 문제라는 얘기죠. 표기명 자체가 없습니다. 없어요, 이게. 그럼 불량이 났을 때 어떡하냐? 지금 여기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서 이게 불량이 났다. 그러면 이제 이 칩 콘덴서는
이 크기가 용량과 내압을 나타낸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전해 콘덴서에 보면요. 이렇게 22 마이크로페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요 20이라는 건 뭐냐면 정전 용량,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이제 22 마이크로 여기 보면 16볼트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볼트수 표기돼 있죠? 16볼트. 요거는 내압이에요. 이 뭐냐면 콘덴서에 인가할 수 있는 최대 전압입니다. 이것을. 근데 이것을 더 높게 24볼트를 걸었다 그러면은 이게 폭발하는 증상이 생깁니다. 그걸 우리가 내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콘덴서에 보면 여기 보면 이런 데 보면 105도씨, 85도씨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걸 내열압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85도씨는 안 쓰고 대부분이 105도씨를 쓰는데 옛날에는 이제 원가 절감한다고 좀 싸다고 85도씨 쓰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105도씨라는 뭡니까? 사용 가능한 주변 온도예요. 전자기기는 열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05도씨를 넘어가면 얘가 방폭변이 찢어지면서 전해액이 나오거나 그 전해액이 흐르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메인보드에서 이 16볼트짜리 내압이 16볼트짜리 뭐 220볼트 뭐 100 마이크로 16볼트를 써야 되는데 뭐 이걸 내압을 생각 안 하고 100 마이크로 6.3볼트 여기서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발하겠죠. 아마 그런 SMPS 아마 쓰면서 많이 경험을 했을 것 같아요. 2차 쪽에 콘덴서 갈면서 전원을 인가해서 했더니만 뻥 터지면서 연기가 확 올라오는 경우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거는 내압이 맞지 않은 걸 썼기 때문에 어떤 콘덴서에 걸어줄 수 있는 전압을 임계치를 넘어버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전해 콘덴서는 극성이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메인보드에서 우리가 IMD 타입이라고 가정한다면 PCB 홀에다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죠. 항상 같은 방향으로 꽂아야 되는 거지 이것을 역삽을 했을 때 즉 플러스 방향에서는 콘덴서 마이너스 리드봉을 하고 마이너스는 플러스 리드봉을 갖다가 결합해서 솔더링 했을 때 전기는 뭐 터져버리겠죠 얘가. 그래서 항상 전해 콘덴서는 회로에 정삽으로 삽입을 해서 솔더링 해야 된다 하는 철칙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치콘덴서는 극성이 사실 없어요. 이거는 극성이 없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표기명이 없다는 얘기죠. 이것이.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 똑같은 얘가 지금 불량이 쇼트가 난 거란 말이죠. 갈아야 되는데 이게 얼마인지를 모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진짜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삽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드비 파일을 보면 이것이 콘덴서가 맨 마이크로도 나오지만은 보통 우리가 하는 것은 보드비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요 주변에 있는 게 거의 크기가 이 치콘덴서는 요 크기가 용량하고 보통 내압을 나타내는데 요런 콘덴서는 어떤 정전 용량이 조금 차이 나도 관계는 없어요. 보통 이제 설계자들이 뭐 100 마이크로 쓴다 그러면 보통 120 마이크로 약간의 좀 높은 거를 써되긴 합니다. 왜냐면 안전성을 위해서. 그래서 조금 높거나 조금 낮은 거는 크게 관계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제 듭니다. 뭐 제가 설계자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거북하지만 그래서 어떤 이런 것이 이 크기가 용량과 내압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요쪽이 만약에 여기가 쇼트가 났다 요게 죽었다 그러면 요거랑 크기가 같잖아요. 요걸로 우리가 보드비도 없다. 또 잘 모르겠다 하면 뭡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 계측기 중에서 LCR 메타는 하나 여러분들이 구입하시는 게 좋아요. 핸디형 LCR 메타는 정밀도가 떨어지고 탁상용 LCR 메타가 있는데 보통 뭐 좋은 거는 80만원 이상입니다. 그런 거는 장기적으로 수리하는 요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콘덴서 값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고가의 멀티 테스터기는 정전용 테스터기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정확도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가형 LCR 메타로 콘덴서 용량을 재가지고 정전용을 재가지고 폐보드에서 또 띈 걸 갖다가 LCR 메타로다가 정확하게 재서 거의 비슷한 거 또 같거나 약간 높은 거 조금 뭐 용량이 떨어지는 것도 관계없지만 그런 거를 우리가 부착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일 지금 난해한 게 뭐냐면 메인보드에서 치콘덴서 이 치콘덴서는 여러분들 뭐 모니터나 또는 TV 쪽에 우리가 이제 패널보드 쪽에 아니면 티콘보드 쪽에 많이 쓰는데 아주 얘네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쇼트가 많이 납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측정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쓰는 것이 좋다. 그래서 장비 중에서 여러분들이 LCR 메타를 좀 하나 구입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저도 이제 뭐 탁상용 LCR 메타가 있는데 역시 정밀도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전자기기에서는 아무래도 표기가 안 되어 있는 이런 소자들은 아무래도 정확하게 좀 쓰시는 게 좋겠죠. 예. 자, 콘덴서의 양부 판별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하여튼 양부 판별할 때는 가능한 이런 것들은 이제 전원 미인가 상에서 해야 되겠죠. 콘덴서는 전자 회로를 구성함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수동 소자로서 사용 용도에 따라 세라믹 콘덴서, 전해 콘덴서, 필름 콘덴서, 마일러 콘덴서, 탄탈 콘덴서, 칩 콘덴서가 있으며 콘덴서 표기명은 PCB에 C로 마킹되어 있다. 모니터 및 TV 메인보드에서는 주로 칩 콘덴서 및 전해 콘덴서를 사용하며 주요 불량 발생 요인으로는 용량 감퇴, 쇼트, 열화, 냉납이 많다. 칩 콘덴서를 제외한 콘덴서에는 정전 용량이 표기되어 있으며 특히 칩 콘덴서는 정전 용량 표기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크기가 곧 정전 용량과 내압을 나타낸다. 콘덴서 양부 판별 계측기로는 고급형 디지털 멀티 테스터기, 스마트 트위저, 다기능 테스터, LCR 메터 등 다양한 계측기가 있지만 보통 다기능 테스터기를 이용하여 양부 판별을 많이 한다. 칩 콘덴서 불량 교체 시는 스마트 트위저로 정전 용량을 측정하여 같은 용량 콘덴서로 교체하거나 스마트 트위저가 없는 경우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사이즈를 측정하여 패보드에서 같은 사이즈를 추출, 사용해야 한다. 콘덴서의 양부 판별 방법으로 실장 상태에서는 회로가 연결되어 있어 정확한 정전 용량 측정이 어려우므로 탈거하여 측정해야 한다. 특히 칩 콘덴서는 소자가 소형이므로 열풍기로 탈거 시 열풍기 바람에 의해 날아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탈거해야 한다. 전해 콘덴서를 탈거 상태에서 다기능 테스터를 이용하여 양부 판별 방법은 다기능 테스터기 소켓에 콘덴서를 삽입하고 테스트 버튼을 눌러 콘덴서에 표기된 정전 용량 값과 측정된 정전 용량 값이 거의 일치하면 양품이다. 칩 콘덴서는 다기능 테스터, 저가형 테스터, 저가형 스마트 트위저로는 정전 용량 측정이 불가능하므로 수리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께는 고가형 LCR 메터가 필수 계측기이며 LCR 메터는 칩 콘덴서의 정전 용량 측정뿐만이 아니라 인덕터의 인덕턴스 값도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칩 콘덴서를 탈거하여 LCR 메터를 이용하여 정전 용량을 측정 방법은 LCR 메터 프로브를 칩 콘덴서 양단에 접속 시 정전 용량 값이 표시된다. 칩 콘덴서 불량 교체 시는 불량난 칩 콘덴서 크기와 같은 주변의 칩 콘덴서를 탈거하고 LCR 메터로 정전 용량을 측정하여 패보드에서 추출한 정전 용량이 같은 칩 콘덴서로 교체하면 된다. 자, 이것이 이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 칩 콘덴서 같은 경우는 측정할 수 있는 장비들이 여러 개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LCR 메타나 고가의 스마트 트위저나 이런 걸로 우리가 작업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저가형 스마트 트위저는요, 지금 콘덴서의 정전 용량 측정하기가 좀 애매해요. 잘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고가형 스마트 트위저가 있어야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코일의 인덕턴스 값을 측정할 수 있는 기능까지 들어있는데 저가형은 또 인덕턴스 측정을 못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가격 차이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40만 원대 이상 이렇게 되죠. 이런 것들은 좋은 건 한 8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저는 갖고 있는데 이 장비를 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측정을 제가 여러 해보면은 다기능 테스타일은 어떻게 그 소켓에 꽂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리드를 달아가지고 측정해보면 측정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가 없다 그러면은 뭐 사라고 여러분들 강요할 수는 없지만 이 버니어 캘리퍼스는 그럼 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버니어 캘리퍼스. 왜냐면 요즘 치 콘덴서는 크기가 용량과 내압을 나타낸다. 특히 이제 내압 측면에서 만약에 이거 16볼트를 써야 되는데 이것을 뭐 6.3볼트를 썼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 타버리겠죠. 이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크기가 용량과 내압을 나타나기 때문에 버니어 캘리퍼스로 가로와 세로의 크기를 재서 같은 거를 패보드에서 띄어서 쓰시면 되겠죠. 일단 구해지책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수리의 어떤 재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고가 장비는 좀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저도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장비를 사가지고 사용을 안 하고 그냥 묵혀놓는다 그러면 하나의 사장된 장비로다가 여러분들이 돈 낭비하는 거겠죠. 근데 꼭 필요한 것만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예전에 강의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상하게 이렇게 수리를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 장비 욕심이 상당히 많이 생겨요. 누가 이거 샀대더라. 야, 그거 좋대더라. 또 이제 뭐 해외 사이트 보니까 멋있게 보여. 그럼 무조건 뭐 속된 말로 질르고 보죠. 근데 그것은 돈을 낭비하는 거다. 저 소녀시대는 막 샀어요. 근데 또 어떤 기능을 가지고 몇 개 사다 보니까 쓰다 보니까 지금 이 LCR 메타처럼 이게 지금 이거를 그냥 하나 살 걸. 그 나머지는 안 쓴단 말이죠. 그럼 돈 낭비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수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조언을 얻는다든가 저희 공식 카페에다가 어떤 의견을 올려서 내가 이러이러한 걸 하는데 어떤 게 낫겠냐 조언을 얻는 것이 경험자 얘기 듣는 게 좋겠죠. 그것이 저도 했어야 되는데 뭐 BGI 장비 누가 줄 테니까 샀다가 지금 뭐 그것도 안 쓰는 장비가 하나 있는데 그거 돈이 아까워요. 그것도 뭐 지금 좀 아깝더라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살 때는 장기적인 안목을 생각해서 좀 좋은 장비, 정밀도 있는 장비를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콘덴서는 특히 이제 이 쇼트들이 많습니다. 쇼트들이.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 TV 쪽에나 모니터 쪽에 패널 보드를 보면 이 콘덴서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다이오드 모드로 측정했을 때 0볼트의 전압 강화를 한다면 0볼트가 측정된다는 건 뭡니까? 쇼트를 의미하는 거겠죠.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뭐 그래픽 카드도 많이 있고요.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이오드 모드로 측정해서 쇼트가 났다 그러면 뭡니까? 갈아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주변에 있는 걸 재가지고 패보드에서 이런 용량이 비슷한 어떤 치콘덴사를 구해다 갈아야지. 치콘덴사를 뭐 여러분들이 몇백 개 단위로다가 아마 그 셀러한테 구입하시는 분은 제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두 개는 이것이 이제 조달이 되는 게 아니고 보통 뭐 500개, 1000개 단위 뭐 이렇게 판매를 하기 때문에 또 아마 셀러들도 이 치콘덴사를 이렇게 용량이 크다는 걸 갖다가 판매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구하려면 결국 이제 해외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수리하시는 분들은 뭐 매장에 갖고 있는 이런 패보드를 이용해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해 콘덴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멀쩡하지만 이 겉모양은 상당히 멀쩡해요. 뭐 터진 것도 없고 하는데 요것이 3년 이상 되면 안에 특히 전해 콘덴서는 전해액이 마르는 드라이업 현상 때문에 용량 감퇴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보통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제품 모델 뒤에 보면 네임 플레이트가 하나 붙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게 제조 연원이 나오죠. 3년 이상 된 것은 이 전해 콘덴서 이런 것들은 이런 전자소자들은 용량 감퇴는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것이 용량 감퇴가 됐어요. 그러면 보통 그 하나만 가는 사람이 있는데 용량 감퇴가 됐다면 그 주변에 있는 같은 용량의 콘덴서는 다 갈아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오래되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뻥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제 지금 뭐 유명 제조사 거를 콘덴서를 예전에 뭐 500개, 1000개 단위 사놓은 게 있는데 안 쓰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 창고에다 보관해 놨는데 어느 날 가서 이제 쓰려고 한번 보니까 다 이게 불룩불룩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걸 사용 안 하고 보관해 놔더라도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전에 액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가스가 발생이 돼서 불룩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정도 이상의 압력이 차면은 얘가 터져버리겠죠. 그 다음에 조금 말한 이제 이 전해질이 이 액체가 아니라 전해 콘덴서는 액체가 들어있지만 이 솔리드 콘덴서, 폴리머 콘덴서는 폴리머라는 고체 전해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 터지는 게 아니라 얘는 방폭변이 있지만 얘는 방폭변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파킹이 고무 패킹이 밑으로다가 이렇게 쑥 나오는 현상이 발생돼요. 요걸 초보자는 잘 못 찾죠. 그냥 여기 위에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보고 있다가 멀쩡한데? 멀쩡한데?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발견을 못 하죠. 근데 보면 이렇게 밑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솔리드 콘덴서 쓰는 부분들은 메인보드에서 이런 부분들도 메인보드 이렇게 수평으로 놓고 수평으로 이렇게 메인보드 놓고 여기서 눈으로 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봐서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판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저가형 메인보드는 이렇게 전화의 콘덴서를 많이 썼는데 이 부분 여기 지금 뭡니까? 여기 CPU 전원부예요. 이게 이 PWM과 FET와 이런 그 인덕터하고 공조를 해가지고 스위칭을 해서 여기 지금 CPU VID 값을 참조해서 전원을 만들어주는 거죠. 보통 CPU는 2V 미만이죠. 그래서 상당히 높은 전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스위칭 전원을 만들어서 단상 전원부를 몇 개 연결인에 따라서 뭐 2페이지냐, 3페이지냐, 뭐 8페이지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코일이 인덕터가 3개 있죠. 이거는 단상 전원부 3개, 3페이지짜리의 메인보드입니다. 그러니까 저가 보드들은 이 전원부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전해 콘덴서들은 여기 보시면 여기 솔리드 콘덴서를 써놨다는 얘기죠. 이렇게. 네. 스위칭부에. 나머지는 지금 보시면 전부 다 전해 콘덴서죠. 그래서 요즘 이제 좀 저가 보드도 좀 저가의 이 솔리드 콘덴서를 많이 써놓는데 어쨌든 간에 이 밑에 밑빠짐 현상이 많이 있다. 이런 것을 잘 관찰을 해야 된다. 하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좀 사기 부담스러우면 이 버니어 캘리퍼스라는 것은 지금 이게 우리가 요거 측정만 할 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전해 콘덴서도요. 똑같은 용량이라도 높이가 큰 게 있고 높이가 낮은 게 있고 또 이 사이즈가 이게 이 지름이죠. 지름이 큰 게 있고 조그만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어떤 몇 곱하기 몇이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셀러한테 주문할 때 보편적인 걸 보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특히 모니터 TV 수리하는 사람은 그 AD 보드가 이 케이스에 닫히면서 높은 거 쓰면 이게 닫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쓸 때도 이 버니어 캘리퍼스로다가 이 지름을 잰다든가 높이를 잰다든가 그때도 상당히 많이 쓰는 어떤 그 공구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인터넷에서 뭐 10,000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여러분들이 이거 구매해 놓으시면은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공구입니다. 자, 지금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뭘 드릴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치콘덴서에 이제 치콘덴서는 이게 회로에 붙어 있어서 실장 상태에서 되면 정확한 정전 용량을 측정하기 어려운 게 이 콘덴서예요. 그래서 항상 탈거해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치콘덴서를 우리가 그 측정하는 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칩 콘덴서는 회로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실장 상태에서는 정확한 정전 용량 측정이 어려우므로 정전 용량을 측정하거나 쇼트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PCB에서 탈거하여 측정하면 되는데 칩 콘덴서는 크기가 작아 열풍기를 이용하여 탈거 시 바람에 의해 날아갈 수 있으며 또한 탈거한 칩 콘덴서의 정전 용량 측정 또는 쇼트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LCR 메터 프로브를 칩 콘덴서 양단에 접속 시 힘에 의해 날아갈 수 있으므로 인두기를 이용하여 칩 콘덴서가 솔더링 되어 있는 칩 콘덴서 양단의 한쪽만 회로에 재솔더링할 경우 칩 콘덴서가 PCB 회로에 고정되어 측정하기가 용이하다.
자, 우리가 이제 초보자들이 특히 이제 뭐 전문으로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보통 이제 우리가 요런, 사이즈가 작은 소형 어떤 SMD 타입의 부품을 띄기 위해서, 이런 걸 띄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열풍기를 쓰게 되는데, 사용하기 전에 열풍기의 바람 세기를 좀 최소화해야 되는데, 그냥 이 세팅했는데 하다가 보면 이것이 바람 세기에서 날아가 버립니다. 이 주위에 있는 거에 날아가 버려요. 어디 튀면은, 이 지금 날아간 이 소자를 찾기가 상당하게 어렵습니다. 못 찾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경험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뭐 마찬가지로 뭐 여러분들이 그 핀셋을 이용해서 핀셋을 잡고 인두기를 해더라도 핀셋에 힘을 좀 덜 줘야 돼. 꽉 줘가지고 틱 튕겨 나갑니다. 그러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건 제가 많이 경험해서 알려드렸다 얘기하는 건데, 이 치콘덴서 같은 경우는 콘덴서는 이 실장 상태에서 정전용 쩌면 정전용이 정확히 측정이 안 됩니다. 혈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얘가. 그래서 우리가 구두기를 떼어가지고 탈거 상황에서 뭐 여러분들 수리 다 해다 놓고 측정하는데, 측정하다 보면 양쪽에 뭐 테스터기나 아니면 LCM에서 프로브를 냈을 때 툭 튕겨 나가버립니다, 측정할 때도. 그래서 요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요거를 탈거를 하는데 완전히 탈거를 하지 말고 요런 식으로 탈거해서 한쪽만 여기다가 요 한쪽만 탈거를 해갖고 이렇게 손을 옆으로 밀어넣어서 회로에. 그럼 결론적으로 뭡니까? 회로에서 또 이탈된 거죠. 그래서 측정하게 되면은 이것이 불량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이 정상이라도 주위에 있는 게 쇼트가 됐다면 얘도 정상이죠. 쇼트로 나와요. 그걸 다 여러분 탈거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보존을 해야 하는 것이 분실이 안 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떼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한쪽 회로에 띄었죠. 얘가 지금 띈 겁니다. 이렇게 한쪽만 치콘에서 양다리에 한쪽만 이렇게 솔더링 되어 있는 거죠. 그럼 회로에서 분리가 됐기 때문에 측정하기 정확하게 우리가 치콘덴서의 정전 용량을 측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걸 동영상 한번 볼까요? 지금 걔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한번 그 동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여러분 젤 플락스를 좀 써야 되겠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열풍기를 안 하고 그냥 인두기를 이용했어요. 핀셋을 잡고 요 한 단자를 떼어가지고 한쪽만 옆으로 옮겨 놓는 겁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그럼 회로에서 떨어졌잖아요. 그 정전 용량이 측정하기 좋죠. 왜냐면 얘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풀업을 대더라도 이 풀업 힘에서 이게 바깥에다 작업다에다 놓고 했을 때는 튕겨 나가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편리하겠죠. 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칩 코일도 있고 칩 저항도 있는데 이런 걸 부디하게 뭐 여러분들이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회로에 보존을 하기 위해서 이 주위에 쇼트가 돼도 쇼트로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칩 코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회로에 이렇게 한쪽만 옮겨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은 됩니다. 요거 말고 또 보드가 뭐 조그만 거 뭐 특히 이제 뭐 SSD라든가 뭐 USB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 부분이 날아가면 찾을 길이 없다 보니까 이런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 불안감 없이 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상당히 편리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계측기를 통해서 정전 용량을 측정할 때 그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요건 전에 한번 얘기 드린 건데, 요건 이제 우리가 이제 테스터기, 고가의 테스터기 보면요, 요런 전해 콘덴서는 좀 정확도가 높아요. 근데 테스터기가, 정전 용량 측정하는 그 어떤 게 있더라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얘도, 이거 다깅 테스터 많이 쓰지요. 보편적으로 쓰는데, 얘도 정확도는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죠. 하지만 어느 정도의 어떤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요렇게 이제 다기능 테스터로도 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뭡니까? 핸드형 LCR 메터죠. 요것도 사실 정확도는 제가 써보니까 좀 많이 떨어져요. 요것도. 예. 제가 이제 이거를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이양 장비를 살 거 여러분들이 좀 잘 검토를 해라.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요건 이제 여러분 저가형 스마트 트위저죠. 얘는 이제 그 L 값, 인덕턴스 값 측정할 수 없어요. 요거는 이제 고가형 LCR 메타입니다. 정확도가 비교적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들은. 그래서 요즘은 저는 이제 요걸 좀 쓰고 있고요. 탈거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탈거 상태를 할 때 날아간단 말이지. 이것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많이 잊어먹고 막 이거를 찾는 사람들이 아마 이 강의 있는 사람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굳이 이제 요거를 측정할 때는 빵판이라고 그러죠. 빵판에다가 여기다가 양면 테이프를 하나 붙여놔요. 이거 말고도 더 강력한 게 3M에서 나오는 테이프도 참 강력합니다. 붙여놔 요거에다가 얘를 딱 얹어놓고 붙여놓고 재면은 요게 날아가는 것이 거의 없죠. 근데 보통 이제 이거 할 때 자기도 모르게 풀업을 되면은 힘을 이렇게 주게 돼 있어요. 이게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그럼 이게 양쪽에 힘이 언밸런스 나면서 튕겨 나갑니다. 이것이.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에도 한번 요령을 요 빵판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라 얘기는 드렸지만은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여기다가 빵판 같은 데다가 뭐 여러분 작업 따위도 좋아요. 근데 아마 작업 따위는 접착성이 좀 떨어질 겁니다. 3M 테이프나 이런 걸 좀 좋은 거 이게 좀 잘 달라붙는 걸로 해가지고 요것도 마찬가지고 뭐 SOT23이나 323 타입의 TR 다이오드 같은 걸 붙여서 측정하면은 상당히 편리합니다. 이렇게 좀 측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스터기도 여러분들이 가능한 좀 고가형 하나에다가 LCR 메타 정도만 구입하시면 이런 다기능 테스터를 구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지 제가 하는 건 아니죠. 요건 궁여지책으로다가 이렇게 후크를 걸어가지고 후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측정을 해봤어요. 요거는 값이 다 틀리죠. 예전에는 뭐 이거를 이제 교육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도 있다 했는데 현재는 제가 그 탁상형 LCR 메탈을 주로 쓰고요. 이건 잘 안 씁니다. 자, 이건 저가형 스마트 트위저죠. 예. 뭐 굳이 산 거면 이런 걸 활용해서 쓰셔도 되는데 측정 안 되는 것들이 문제죠. 측정 안 되는 것들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냐 이 얘기죠. 이런 것들은 다 되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요것도 지금 잴 때도 여기다가 양면 테이프 붙여가지고 이렇게 측정을 하니까 좋더라고요. 뭐 오래되면 양면 테이프에 또 이런 점성들이 떨어지겠지만 그때는 또 새 거 붙여서 쓰시면 되겠죠. 자, 이제 또 우리가 부티미러 쪽에서 우리가 이제 사우스 브리지 여기 지금 보시면은 사우스 브리지에 보면 사우스 브리지 전용 수진 반일층자 크리스탈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우스 브리지는 자체 스스로 동작 못하기 때문에 이 수정 발진자의 클럭에 자기의 동작 신호를 실어서 동작을 한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사우스 브리지가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또 14.318MHz의 수정 발진자 또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은 각종 CPU라든가 각종 소자에 얘가 그 클락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14.318라는 클락을 가지고 클럭 제너레이터에서 주파수 분할을 통해서 CPU에 필요한 거, 뭐 이런 뭐 PCI 쪽에 필요한 거, 뭐 또 이런 뭐 다른 쪽에 필요한 거를 여기다가 이제 주파수 분할을 해서 분배를 해주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 수정 발진자는 여기 32.768kHz의 어떤 수정 발진자 크리스탈은 이 사우스 브리지 전용이다 하는 얘기죠. 그럼 크리스탈이 뭔가를 한번 알아보죠. 크리스탈이란 수정 진동자 또는 수정 발진자라고도 불리우며 이것은 천연 혹은 인공 수정 결정을 특정 각도에서 잘라낸 수정편에 전극을 부착한 것으로 전극에 전기를 가하면 전기의 세기에 따라 고유한 진동을 하게 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디지털 회로가 일정한 속도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간격으로 전기적 펄스를 공급받아야 하는데, 즉 CPU를 비롯한 전자기기의 모든 소자들은 특정한 신호에 맞추어 동작을 하는데 이 특정한 신호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클럭이라는 단어이다. 클럭은 디지털 회로에서 심장박동, 즉 주기적인 전기적 펄스이며 장치들이 동작하는 타이밍을 맞춰주어 디지털 장치의 소자들을 움직이게 하는 전기적 신호이다. 클럭은 수정 발진자에서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 수정 발진자는 뭐 이런 전자기기 회로에서는 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CPU만큼 중요한 소자 중에 하나입니다.
클럭이 없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뭡니까? 사거리에서 신호등이 없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신호등에 의해서 제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표기명이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 표기명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이게 얼마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검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정 발전자는 양단에 정기적 어떤 그 전기를 인가하게 되면 얘 고유의 진동이 만약에 14.318MHz다 그러면 14.318MHz의 펄스, 즉 클락을 갖다가 자동적으로 발생해주는 그런 어떤 소자들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다른 소자가 정상이라도 요 크리스탈 수정 발전자가 문제가 되면은 동작을 안 하겠죠. 그래서 뭐 식에서부터 뭐든 뭐 냉장고 뭐 이런 모든 가전 전자기기에는 이 수정 발전자가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럼 얘를 우리가 양부 판별을 어떻게 하느냐? 그 양부 판별에서 좀 알아볼게요. CPU를 비롯한 특정 소자는 일정한 간격의 전기적 펄스, 즉 클럭에 신호를 실어 동작을 하는데 이러한 클럭을 제공하는 것이 수정 발전자이다. 수정 발전자가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수정 발전자에 VCC 전압을 인가해 주어야 수정 발전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전기적 펄스를 소자에 공급하는 것이다. 크리스탈은 VCC 전압이 정상이라고 해도 크리스탈에 표기된 클럭 파형이 오실로스코프로 검출이 되지 않는다면 크리스탈은 불량으로 판정되므로 반드시 파형을 측정하여 양부를 판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수정 발전자를 양부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로는 오실로스코프, 주파수 카운터, 다이용, 크리스탈 테스터기 등이 있으며 수정 발전자의 주요 불량 발생 요인으로는 냉납과 쇼트 현상이 많으며 수정 발전자의 VCC 인가 전압 및 클럭 파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메인보드의 전원을 인가하고 VCC 인가 전압을 측정하는 방법은 디지털 테스터기 DC 모드로 설정 후 수정 발전자 리드 양단에 흑색과 적색 프로브를 접속 시 전압이 측정되면 정상이며 클럭 파형을 측정하는 방법은 오실로스코프에 전압 및 파형 구간을 적절히 조정하고 오실로스코프 악어 클립을 접지에 접속하고 프로브를 수정 발전자 리드에 접속 시 파형이 검출되면 정상이다. 자, 요것이 이제 우리가 수정 발전자를 측정하는 이제 방법이고 사용되는 계측기입니다. 그래서 수정 발전자를 측정하는 계측기는 보통 오실로스코프, 주파수 카운터, 이제 우리가 지그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부품들은 이제 해외 사이트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만드는 방법은 제가 유튜브 강의 중에서 지그 사용법에 대해서 올려놓은 강의가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건 간이로 측정하기가 좋은데 이 14.318MHz의 수정 발전자를 이건 제가 지금 그 부품을 구해서 만든 건데 이 단자에다 꽂으면 14.318이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정상이란 얘기죠. 이런 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파형을 측정해 보거나 요거를 전용으로 쓰는 발진 주파수를 정하기는 이제 주파수 카운터라는 게 있는데 보통은 안 가지고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실로스코프로 쓰지. 저는 요걸 갖고 있는데 요건 정확하게 요런 부분도 요것처럼 표현을 해줘요. 요것도 장비들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떤 걸 쓰냐는 뭐 제가 관여하지 않겠지만 요런 것도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수정 발전자는 일단은 VCC잖아. 이 수정 발전자는 수정에다가 양단에 리드를 빼가지고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 그의 고유의 진동수가 나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전원이 인가가 돼야 되겠죠. 됐을 때 전압이 측정되는지를 보셔야 되고 전압이 들어간다고 해도 어떤 수정 발전자 쪽에 어떤 그 수정이 문제가 생기거나 리드가 끊어졌다 그러면 파형 측정이 안 되겠죠. 이렇게 파형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오는지를 오실로스코프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실로스코프를 이제 핸디형을 갖고 계신 분 있잖아요. 조그만 거 소형. 걔는 이 측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전압 구간과 파형 구간을 아무리 조정한다 그래도 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탁상형 오실로스코프로 이렇게 측정을 하면 정확하게 나오는데, 또 핸드용 오실로스코프의 저가형 그런 오실로스코프들은 측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장비에 대해서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런 고가형 그 오실로스코프 탁상용하고 핸드용 오실로스코프는 우리가 간이로 다 사용해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두 개는 갖고 있는 것이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정 발진자는 VC 전압이 제대로 인가가 되는지, 출력단 쪽에 클럭 파형이 제대로 이렇게 파형이 나오는지를 판단을 해서 양부를 가려야 된다, 그런 얘기죠. 다른 회로가 아무리 뭐 정상이라고 해도 수정 발진자가 문제가 생겼다. 그럼 뭡니까? 클럭에 자기 동작 신호를 못 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회로가 동작, 전자기기는 동작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하고도 같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수정 발진자는 아예 고장 안 나겠지 하고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부팅 회로 쪽에서 요 수정 발진자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여기 냉납들이 좀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흔들리지 않게끔 여기 지금 양쪽에 리드로다가 납땜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냉납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유관 검사를 하는 것을 이제 기본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나를 검사하고, 반드시 VC 전압이 제대로 인가가 되는지, 파형은 제대로 나오는지를 우리가 뭐 PC 메인보드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모니터 AD 보드, TV AD 보드도 마찬가지예요. 이 클럭 파형이 제대로 나와서 어떤 전자 소자들이 이 클럭에 동작 신호를 실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된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메인보드의 5가지 회로, 즉 부팅 회로, 리셋 회로, 클럭 회로, 바이오스 회로, 시모스 회로, 전원 공급 회로 중에서 일단 부팅 회로의 강의가 오늘부로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시모스하고 바이오스 회로에 대해서 회로 해석과 양부 판별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가 도움되었으면 구독,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